힘들었던 날이 있었다. 견딜 수 없을 만큼은 아니었지만 혼자 삼키기엔 무거웠던 날. 그래서 누군가에게 말했다. 오래 알던 사람이었다.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고 그 사람은 들어주었다. 고개를 끄덕였고 적절한 타이밍에 그랬구나 라고 말했다. 눈도 마주쳤고 잠시 침묵도 있었다. 위로의 형식은 완벽했다. 그런데 돌아서는 순간 이상하게 더 허전했다.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이 잘못한 건 아니다. 말도 틀리지 않았고 태도도 성이 있었다. 무시당한 것도 아니고 비난받은 것도 아니다. 오히려 충분히 들어주었다. 그런데 왜 말하기 전보다 말한 후가 더 무거웠을까? 이유를 모르겠다는 게 더 이상했다. 분명 위로를 받았는데 위로받은 느낌이 들지 않았다. 형식은 갖추어졌는데 내용이 비어있는 것 같았다. 무언가가 어긋나 있었다. 어디서부터 어긋난 것인지도 모르겠는 채로 그때 이 문장을 만났다. 사람들은 당신의 고통이나 불행에 진심으로 공감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따분함을 달래줄 가십거리가 필요한 것뿐이다. 쇼펜하우어가 남긴 말이다. 처음 읽었을 때 불쾌했다. 지나치게 냉소적이라고 생각했다. 세상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 내뱉는 독설처럼 들렸다. 사람은 원래 그렇게 이기적이지 않다고 반박하고 싶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다르다고, 그들은 진심이었다고 말하고 싶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반박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불쾌한데 부정할 수 없는 문장. 틀렸다고 말하고 싶은데 왜 틀렸는지 설명하기 어려운 문장. 그 문장은 내 안에 어떤 기억을 건드렸다. 위로받았던 순간을 떠올려 본다. 힘든 일이 있었을 때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다. 직장에서 있었던 일, 관계에서 상처받은 일, 오래 품고 있던 불안, 말하기 어려웠던 후회, 입 밖으로 꺼내기까지 며칠이 걸리기도 했다. 상대를 고르는데도 시간이 필요했다. 이 사람이라면 들어줄 것 같다는 기대가 있어야 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처음엔 빙 둘러서 점점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 사람은 들어주었다. 그 과정은 대체로 비슷했다.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고 정말 힘들었겠다고 말해주었다. 가끔은 한숨을 쉬며 그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했다. 말이 끝나면 잠시 침묵이 있었고 이어서 괜찮아질 거야 같은 말이 따라왔다. 형식적으로 보자면 완벽한 공감이었다. 교과서에 나올 법한 경청이었다. 비난하지 않았고 조언을 강요하지도 않았으며 적절한 거리에서 감정을 받아주었다. 그런데 왜 그 시간이 끝난 후에 남은 것은 고마움보다 허전함이었을까? 말을 마치고 자리를 떠나는 순간이 있다. 카페를 나서거나 전화를 끊거나 메시지를 보내고 화면을 닫는 순간 그때 갑자기 혼자가 된다. 방금 전까지 누군가와 함께였는데 이제 다시 혼자다. 이상한 건 그 혼자가 말하기 전보다 더 선명하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말하기 전에는 그냥 무거웠을 뿐인데 말하고 나면 무거움의 윤곽이 또렷해진다. 마치 짐을 내려놓은 게 아니라 짐의 무게를 정확히 측정당한 느낌이다. 그리고 그 무게는 고스란히 다시 내 어깨 위로 올라온다. 상대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건 안다. 그 사람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시간을 내주었고 귀를 기울였으며 적절한 말을 골랐다. 그런데 왜 그 최선이 내 안에 가닿지 않았을까? 왜 그 따뜻한 말들이 스며들지 않고 겉돌았을까?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면 내 문제일까? 아니면 애초에 누구의 문제도 아닌 걸까? 어쩌면 이건 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일지도 모른다. 위로에는 형식이 있다. 누군가 힘들다고 말하면 듣는 사람은 일정한 반응을 보인다.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고 감정을 반영하는 말을 건넨다.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그럴 수 있어. 이 말들은 배운 것이다. 어릴 때부터 보아왔고 관계 속에서 익혔다. 누군가 울면 등을 토닥이고 누군가 화내면 일단 들어주고 누군가 슬프면 함께 침묵해주는 것. 우리는 이것을 공감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형식을 잘 수행하는 사람을 따뜻한 사람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형식과 내용은 다르다. 형식은 배울 수 있지만 내용은 배울 수 없다. 형식은 반복할 수 있지만 내용은 매번 새로워야 한다. 형식은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지만
내용은 그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위로의 형식을 아는 것과 그 사람의 고통을 아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둘을 혼동한다. 형식을 갖추면 내용도 전달되었다고 믿는다. 고개를 끄덕이면 마음도 끄덕여졌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듣는 사람의 고개가 끄덕여질 때 말하는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제자리에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 고개는 나의 고통을 향해 끄덕인 것이 아니라 고통 일반을 향해 끄덕인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힘들었겠다는 말은 누구에게나 할 수 있다. 그 말이 나를 향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이 상황에 어울리는 말인지 우리는 본능적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말은 따뜻한데 마음은 차갑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 한 번 더 생각해본다. 상대가 내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사람의 머릿속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 내 고통에 집중하고 있었을까? 아니면 바른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고르고 있었을까? 내 이야기가 언제 끝날지 기다리고 있었을까? 자신의 비슷한 경험을 떠올리고 있었을까? 혹은 이 대화가 끝나면 해야 할 일을 생각하고 있었을까? 이건 비난이 아니다. 당연한 일이다. 사람은 타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 생각을 멈출 수 없다. 완전히 비우고 듣는 것은 불가능하다.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해석하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반응을 준비한다. 그것이 인간의 뇌가 작동하는 방식이다. 순수하게 듣기만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일이다. 문제는 우리가 이걸 모른 척 한다는 것이다. 마치 완전한 공감이 가능한 것처럼 말하고 마치 내가 그것을 해내고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한다. 눈을 맞추면서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다.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다만 솔직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그 솔직하지 않음이 위로를 받는 사람에게는 묘한 공허함으로 전해진다. 쇼펜하우어의 문장으로 돌아간다. 사람들은 당신의 고통이나 불행에 진심으로 공감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따분함을 달래줄 가십거리가 필요한 것뿐이다. 이 문장이 불편한 이유는 타인을 너무 나쁘게 보기 때문이 아니다. 나 자신을 들여다보게 만들기 때문이다. 나는 과연 다른가? 나는 누군가의 고통에 진심으로 공감한 적이 있는가? 아니면 나 역시 그저 들어주는 형식을 수행했을 뿐인가? 상대의 이야기에 집중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그 이야기를 통해 내 무료함이 채워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불편하다. 하지만 부정하기 어렵다. 누군가 힘들다고 말할 때 그 이야기에는 흥미로운 구석이 있다. 타인의 불행은 때로 서사가 된다. 갈등이 있고 인물이 있고 전개가 있다. 우리는 그것을 듣는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나의 불행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한 거리에서 지켜볼 수 있다. 공포영화를 보면서 무서워하지만 진짜 위험에 처하지 않는 것처럼 타인의 고통을 들으면서 아파하지만 진짜 상처받지 않는다. 그 거리감이 어떤 의미에서는 재미가 된다. 물론 재미라는 말은 너무 노골적이다. 그러나 관심이라고 바꿔 부르면 어떨까? 우리는 타인의 고통에 관심이 있다. 그리고 그 관심에는 순수한 염려만 있는 것이 아니다. 생각해보면 누군가의 불행한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안에서 여러 감정이 동시에 움직인다. 먼저 안타까움이 있다. 그 사람이 힘들다니 안 됐다는 마음. 이것은 진심이다. 다음으로 안도감이 있다. 다행히 그 일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다는 마음. 이것도 솔직히 말하면 있다. 그리고 호기심이 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된 건지 알고 싶은 마음. 이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묘한 우월감이 있다. 나는 지금 들어주는 사람이고 상대는 털어놓는 사람이라는 위치의 차이에서 오는 감정. 이것은 인정하기 싫지만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이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중에서 안타까움만 꺼내서 보여준다. 나머지는 숨긴다. 아니, 숨긴다기보다는 인식하지 않는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행동한다. 그래서 정말 힘들었겠다는 말을 할 때 그 말에는 안타까움만 담긴 것이 아니다. 안도감도 호기심도 미세한 우월감도 함께 담겨 있다. 듣는 사람은 이것을 느낀다. 명확히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어딘가 어긋나 있다는 감각은 전해진다. 위로가 공허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상대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다. 형식이 잘못되어서도 아니다. 위로라는 행위 자체에 구조적인 간극이 있기 때문이다. 위로하는 사람과 위로받는 사람 사이에는 메울 수 없는 거리가 있다.
한 사람은 고통 안에 있고 다른 한 사람은 고통 밖에 있다. 밖에 있는 사람이 안에 있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지만 그 손은 완전히 닿지 않는다. 닿은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도 있지만 돌아서면 다시 거리가 벌어진다. 완전한 공감은 가능한가? 타인의 고통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가능한가? 우리는 결국 각자의 몸 안에 갇혀 있다. 내가 느끼는 것은 오직 나만 느낀다. 당신이 느끼는 것은 오직 당신만 느낀다. 말로 전할 수 있지만 말은 감정의 그림자일 뿐이다. 그림자를 보여줄 수는 있어도 감정 자체를 전달할 수는 없다. 그래서 나는 네 마음을 알아 라는 말은 사실 불가능한 말이다. 알 수 없다. 비슷하게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추측은 언제나 빗나갈 수 있다. 이것이 인간의 조건이다. 함께 있으면서 동시에 혼자인 존재, 연결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분리된 존재. 공감이라는 말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것이 이 간극을 넘으려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름다운 시도라고 해서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시도는 실패한다. 형식만 남고 내용은 사라진다.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는다. 그리고 닿지 않았다는 사실을 서로 모른 척한다.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 힘들었던 날,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꺼냈던 순간, 그 사람은 들어주었고 위로의 말을 건넸다. 그리고 나는 돌아서면서 허전함을 느꼈다. 그때는 그 허전함의 이유를 몰랐다. 상대가 부족했나 싶기도 했고 내가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나 싶기도 했다. 이제는 조금 알 것 같다. 그 허전함은 위로의 실패가 아니라 위로의 한계였다. 상대가 아무리 애써도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다. 그 벽은 상대가 세운 것이 아니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에 내장된 벽이다. 그렇다고 위로가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손이 닿지 않더라도 손을 뻗는 행위 자체에 의미가 있다. 완전히 알 수 없더라도 알려고 노력하는 것에 가치가 있다. 다만 그것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완전한 공감이라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 그래야 불완전한 공감에서도 작은 위안을 찾을 수 있다. 완벽을 기대하면 실망할 수밖에 없다.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면 그 안에서 진짜로 전해지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쇼펜하우어는 냉소적인 철학자로 알려져 있다. 세상을 어둡게 보았고 인간에 대해 회의적이었으며 행복보다 고통이 삶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의 말은 종종 독설처럼 들린다. 이 문장도 마찬가지다. 타인의 공감을, 따분함을 달래는 가십거리라고 표현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해 보인다. 그러나 그의 말에는 이상하게 힘이 있다. 불쾌하지만 부정하기 어려운 힘. 그것은 아마도 그가 인간에 대해 너무 잘 알았기 때문일 것이다. 아름다운 면만이 아니라 추한 면도, 선한 면만이 아니라 이기적인 면도. 완전한 공감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인간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다.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뜻이다. 우리는 각자의 의식 안에 갇혀 있다. 그 의식의 창을 통해 세상을 보고 타인을 본다. 그러나 그 창문은 투명하지 않다. 늘 나라는 필터를 통과한다. 타인의 고통을 볼 때도 그 고통은 내 인식 안에서 재구성된다. 원본이 아니라 복제본을 보는 것이다. 그 복제본은 원본과 닮아 있지만 원본 자체는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위로를 구하는가? 완전히 이해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 하는가? 그것은 아마도 완전하지 않더라도 연결되고 싶기 때문일 것이다. 완전히 닿지 않더라도 손을 뻗고 싶기 때문일 것이다. 인간은 혼자서는 견딜 수 없는 존재다. 고통은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무겁다. 그래서 나누려 한다. 나눈다고 반으로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시도 자체에서 약간의 위안을 얻는다. 완전한 위안이 아니라 불완전한 위안을. 그리고 그 불완전한 위안이 어쩌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전부인지도 모른다. 여기서 질문이 생긴다. 누군가에게 속 깊은 이야기를 꺼냈던 순간을 떠올려 본다. 상대의 반응을 기억한다.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맞추고 따뜻한 말을 건넸던 것. 그것은 고마웠다. 그런데 그 반응이 아니라 그 직후 혼자 남았을 때의 감정은 어땠는가? 대화가 끝나고 자리를 떠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그때 남아있던 감정은 무엇이었는가? 가벼워졌는가? 아니면 여전히 무거웠는가? 채워졌는가? 아니면 오히려 더 비어 있었는가? 그 감정을 가만히 들여다본다.
위로의 형식과 내용 사이의 간극, 연결되고 싶은 욕망과 연결될 수 없다는 한계. 그 사이에서 우리는 계속 시도한다. 말하고, 듣고, 고개를 끄덕인다. 때로는 닫고, 배부분은 빗나간다. 그래도 다시 시도한다. 그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완전한 공감은 없다. 그러나 불완전한 시도들이 모여서 관계가 된다. 그 관계 안에서 우리는 조금씩 덜 외롭다. 조금씩만. 쇼펜하우어의 말은 여전히 불편하다. 그러나 그 불편함이 어디서 오는지는 이제 조금 알 것 같다. 그것은 타인에 대한 실망이 아니라 기대에 대한 재고다. 완전한 공감을 기대했기 때문에 실망했던 것이다.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면 그 안에서 진짜로 전해지는 것들이 보인다. 상대가 시간을 내어 들어주었다는 것, 적어도 형식이라도 갖추려 노력했다는 것,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이해하려 했다는 것, 그것은 작은 것이지만 없는 것보다는 낫다. 완전하지 않아도 된다. 불완전한 손길도 손길이다. 닿지 않는 위로도 위로의 시도다. 그 시도들이 쌓여서 관계가 되고 관계가 쌓여서 삶이 된다. 쇼펜하우어는 그 불완전함을 냉정하게 지적했다. 그러나 불완전함을 아는 것과 그래서 포기하는 것은 다르다. 알면서도 시도하는 것, 실패할 줄 알면서도 손을 뻗는 것, 그것이 어쩌면 인간다움이다. 위로의 공허함을 느꼈던 순간, 그 공허함의 이유를 알 것 같은 순간, 그러나 아직 결론은 없다. 쇼펜하우어의 말이 맞는지 틀린지 아직 판단하지 않는다. 다만 그 말이 건드리는 감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불편하지만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인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만 남긴다. 누군가에게 속 깊은 이야기를 꺼냈던 순간 상대의 반응이 아니라 그 직후 혼자 남았을 때의 감정은 어떠했는가? 그 감정이 무엇이었든 그것은 진짜다. 그리고 그 진짜 감정이 어쩌면 공감이라는 것의 실체에 대해 가장 정직하게 말해주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타인의 고통 앞에서 무엇을 하는가? 듣는다. 고개를 끄덕인다. 적절한 말을 고른다. 힘들었겠다. 그럴 수 있어. 잘 될 거야. 말이 끝나면 잠시 침묵이 흐르고 대화는 자연스럽게 바른 주제로 넘어간다. 그리고 각자의 하루는 계속된다. 상대는 여전히 그 고통 안에 있고 나는 그 고통 밖에서 매 일상을 이어간다. 점심을 먹고 일을 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온다. 그 사람의 이야기는 어느새 기억 저편으로 밀려난다. 이것이 나쁜 것인가? 판단하기 전에 먼저 인정해야 할 것이 있다. 이것은 누구나 하는 일이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당신만 그런 것도 아니다. 타인의 고통을 들은 후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 세상 모든 고통을 짊어질 수는 없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아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자연스러운 일을 마치 대단한 공감인 것처럼 포장한다는 것이다. 들어주었다고 해서 함께한 것은 아니다. 고개를 끄덕였다고 해서 마음이 움직인 것은 아니다. 위로의 형식을 갖추었다고 해서 위로가 전해진 것은 아니다. 형식과 내용 사이에는 늘 간극이 있다. 그 간극을 모른 척하는 것이 우리가 반복해온 태도다. 상대의 고통이 내 삶에 실제로 침투한 적이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 멈칫한다. 침투라는 말이 낯설기 때문이다. 고통을 듣는 것과 고통이 침투하는 것은 다르다. 듣는 것은 귀로 하는 일이다. 침투하는 것은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다. 누군가의 고통을 들은 후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던 적이 있는가? 그 사람 생각에 다른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던 적이 있는가? 내 일상이 흔들릴 정도로 상대의 아픔이 내 안에 들어온 적이 있는가? 아마 드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정상이다. 타인의 고통이 매번 내 삶을 흔들었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자기 보호의 방법이다. 그러나 그 거리가 너무 익숙해지면 문제가 된다.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마치 거리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게 된다. 네 마음 알아. 나도 그래. 함께 할게. 이런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아무것도 함께하지 않는다. 말과 행동 사이의 거리. 이것이 반복된 패턴이다. 한 걸음 물러서서 본다. 타인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상대가 힘든 일을 털어놓기 시작한다. 우리는 귀를 기울인다. 표정을 관리하고 적절한 반응을 준비한다. 너무 놀라면 안 되고 너무 무심해도 안 된다. 공감하는 표정, 걱정하는 눈빛, 때로는 짧은 한숨,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작동한다. 그런데 이 와중에 다른 것도 함께 움직인다.
호기심이다. 무슨 일인지 알고 싶다.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하다. 누가 그랬는지, 왜 그랬는지,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지. 이야기에는 구조가 있다. 시작이 있고, 전개가 있고, 결말이 있다. 타인의 고통에도 그 구조가 있다. 우리는 그 구조를 따라가며 이야기를 듣는, 마치 영화를 보듯이, 마치 소설을 읽듯이. 물론 감정도 있다. 안타깝고 걱정되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한다. 그러나 그 감정과 함께 호기심도 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싶은 마음. 이것을 인정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호기심은 구경꾼의 감정이기 때문이다. 구경꾼은 당사자가 아니다. 안전한 거리에서 지켜보는 사람이다. 우리는 타인의 고통 앞에서 구경꾼이 되고 싶지 않다. 함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호기심을 걱정으로 포장한다. 무슨 일이야? 라고 물을 때 그 물음에는 걱정도 있지만 호기심도 있다. 이 두 가지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어쩌면 우리 스스로도 구분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 있다. 누군가 말한다. 걔 요즘 힘들대. 그러면 상대가 묻는다. 진짜? 무슨 일인데? 이 대화는 너무나 자연스럽다. 매일 어디선가 이런 대화가 오간다. 그런데 이 대화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묘한 구석이 있다. 무슨 일인데? 라는 질문. 이 질문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다. 하나는 걱정의 방향이다. 상대가 괜찮은지,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은 없는지. 다른 하나는 호기심의 방향이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다. 이야기의 내용을 알고 싶다. 물론 두 가지가 함께 있을 수 있다. 걱정하면서 동시에 궁금할 수 있다. 그러나 솔직해져야 할 때가 있다. 그 질문을 던질 때 정말로 걱정이 먼저였는가? 아니면 궁금함이 먼저였는가? 상대의 안녕이 우선이었는가? 아니면 이야기의 내용이 우선이었는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좋은 사람으로 믿고 싶기 때문이다. 걱정하는 사람, 공감하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자신을 인식하고 싶다. 호기심이 먼저라는 것을 인정하면 그 이미지가 흔들린다. 그래서 인정하지 않는다. 걱정이었다고 믿는다. 아니, 믿는다기보다는 구분하지 않는다. 애초에 그 둘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는다. 타인의 불행은 묘하게 흥미롭다. 이 문장은 불편하다. 인정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부정하기 어렵다. 타인의 불행에는 이야기가 있다. 갈등이 있고 긴장이 있고 때로는 반전도 있다. 그것은 서사의 재료가 된다. 우리는 서사에 끌린다.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소설을 읽는 것은 서사를 소비하는 행위다. 그리고 타인의 불행도 일종의 서사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점에서 더 강렬한 서사다. 물론 이것을 재미라고 부르기는 어렵다. 재미라는 말에는 가벼움이 있다. 타인의 고통 앞에서 재미를 느낀다고 말하면 비인간적으로 들린다. 그래서 다른 말을 쓴다. 관심. 우리는 타인의 고통에 관심이 있다고 말한다. 관심은 중립적인 단어다. 좋은 뜻으로도 쓸 수 있고 나쁜 뜻으로도 쓸 수 있다. 그 중립성 뒤에 숨는다. 그러나 관심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여러 가지가 섞여 있다. 걱정, 염려, 안타까움. 이것들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호기심, 흥미, 때로는 안도감도 있다. 안도감이라니 이상하게 들릴 수 있다. 그러나 타인의 불행을 들을 때 우리 안에서 미세하게 움직이는 감정이 있다. 그 일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안도감. 나는 저 상황에 있지 않다는 안정감. 이것은 의식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다. 의식 아래에서 작동한다. 그래서 인정하기 어렵다. 한 발 더 나아가 본다. 타인의 고통을 듣는 행위에는 미묘한 권력 관계가 있다.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의 관계다.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약한 모습을 드러낸다. 듣는 사람은 그것을 받아준다. 이 구도에서 듣는 사람은 일종의 우위에 서게 된다. 도움을 주는 위치, 위로를 베푸는 위치, 조언을 할 수 있는 위치. 물론 이것을 의식적으로 즐기는 사람은 드물다. 그러나 무의식적으로 그 위치에서 오는 만족감이 있을 수 있다. 내가 들어줄게. 언제든 말해. 이런 말을 할 때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된 기분을 느낀다. 상대를 돕고 있다는 느낌,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인간은 타인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 욕구가 공감의 동기 중 하나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순수하게 상대를 위해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듣는 행위를 통해 나 역시 무언가를 얻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시선을 돌려본다. 지금까지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야기했다. 이번에는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본다. 누군가에게 힘든 이야기를 꺼낼 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는가? 이해받고 싶다. 공감받고 싶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얻고 싶다. 그런데 그것 외에 또 다른 기대가 있지 않은가?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다. 말할 곳이 필요하다. 내 안에 쌓인 것을 어딘가에 쏟아낼 곳이 필요하다. 말하는 행위 자체에 해소의 효과가 있다. 입 밖으로 꺼내면 조금 가벼워진다. 혼자 안고 있던 것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면 무게가 분산되는 느낌이 있다. 실제로 분산되지 않더라도 이것은 상대가 잘 들어주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말하는 행위 자체의 효과다. 그래서 가끔은 상대가 누구인지보다 말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할 때가 있다. 이렇게 보면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을 일종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도구라는 말은 가혹하다. 그러나 순수하게 연결만을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행위를 통해 자신의 필요를 충족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결국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각자의 필요를 위해 그 자리에 있는 것일 수 있다. 완전한 공감이 아니라 각자의 필요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일 수 있다. 이것이 나쁜 것인가? 다시 이 질문으로 돌아온다. 판단을 내리기 전에 먼저 있는 그대로를 봐야 한다. 인간의 공감에는 순수한 부분도 있고 이기적인 부분도 있다. 걱정도 있고 호기심도 있다. 연결의 욕구도 있고 자기 충족의 욕구도 있다. 이것들이 뒤섞여 있다. 깔끔하게 분리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이 인간이다. 문제는 이 뒤섞임을 인정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 순수한 공감만 있다고 믿을 때 혹은 그렇게 믿고 싶어 할 때 그때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기 시작한다. 실제로는 호기심도 있고 자기 충족도 있는데 그것을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 그리고 상대방은 그 불일치를 느낀다. 말로는 공감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거리가 느껴질 때, 형식은 따뜻한데 내용은 차가울 때, 위로를 받았는데 허전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 패턴을 들여다본다. 우리는 타인의 고통 앞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반응해왔다. 듣고 끄덕이고 적절한 말을 하고 돌아서서 일상을 계속한다. 이 패턴은 어릴 때부터 형성된다. 누군가 울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배운다. 무슨 말을 해야 하고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하는지 학습한다. 그것은 사회화의 일부다. 공감의 형식을 익히는 과정이다. 그러나 형식만 익히고 내용을 채우지 못하면 껍데기만 남는다. 겉으로는 공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는 별것 없는 상태. 이 상태로 수십 년을 살아온다. 패턴이 굳어지고 습관이 된다. 타인의 고통 앞에서 자동으로 반응하게 된다. 생각하지 않아도 적절한 말이 나오고 적절한 표정이 만들어진다. 그것은 편리하다. 그러나 그 편리함이 진정한 연결을 막고 있는지도 모른다. 잠시 멈추어 생각한다. 왜 우리는 이렇게 되었을까? 왜 공감의 형식은 발달했는데 내용은 비어있는 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시간의 문제다. 진정한 공감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상대의 이야기에 깊이 들어가려면 내 일상을 멈추고 그 사람에게 집중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늘 다른 할 일이 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에너지도 한정되어 있다. 모든 사람에게 깊은 공감을 할 수는 없다. 그래서 형식으로 대체한다. 또 다른 이유는 자기 보호다. 타인의 고통에 너무 깊이 들어가면 내가 다칠 수 있다. 상대의 아픔이 나에게 전이되어 내 삶까지 흔들릴 수 있다. 그것은 위험하다. 그래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다. 들어주되 너무 가까이 가지 않는다. 공감하되 침투당하지 않는다. 이것은 생존 전략이다. 나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전략이 습관이 되면 누구에게도 진정으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된다. 여기서 한 가지를 인식해야 한다. 우리가 반복해온 태도에는 이유가 있다. 시간의 한계, 에너지의 한계, 자기 보호의 필요.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지금의 패턴을 만들었다. 그것을 비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패턴이 가져오는 결과는 직시해야 한다. 우리는 공감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연결되어 있다고 믿으면서 실제로는 분리되어 있다. 함께한다고 생각하면서 실제로는 각자의 자리에 서 있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본질일 수 있다. 완전한 연결은 불가능하고 늘 일정한 거리가 있다. 그 거리를 인정하면 실망이 줄어든다. 완전한 공감을 기대하지 않으면 불완전한 공감에서도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거리를 인정하지 않고 완전한 연결인 척하면 허전함만 남는다.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상처가 된다. 다시 쇼펜하우어의 말로 돌아간다. 사람들은 당신의 고통이나 불행에 진심으로 공감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따분함을 달래줄 가십거리가 필요한 것뿐이다. 이 문장이 너무 가혹하다고 느꼈다.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다고 반박하고 싶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다르게 읽힌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것은 인간의 악의가 아니다. 인간의 구조다. 우리는 타인의 고통에 완전히 공감할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 각자의 의식 안에 갇혀 있고 각자의 필요가 있으며 각자의 한계가 있다. 그 안에서 공감이라는 것은 언제나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따분함을 달래는 가십거리라는 표현은 극단적이다. 그러나 그 표현이 가리키는 방향은 틀리지 않다. 타인의 고통을 소비하는 측면이 있다. 이야기로 소비하고 화제로 소비하고 때로는 자기 확임의 재료로 소비한다. 나는 저렇지 않아서 다행이다 라는 안도감, 나는 저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다는 만족감, 이 모든 것이 소비의 형태다. 그렇다면 진정한 공감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은 없다. 아마 완전한 공감은 불가능할 것이다. 타인의 고통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것은 인간의 능력밖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불완전한 시도뿐이다.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 완전히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곁에 있으려 하는 것, 그 시도의 진정성이 공감의 내용을 만든다. 문제는 진정성의 정도다. 얼마나 진심으로 노력하는가, 형식만 갖추고 마는가, 아니면 그 형식 안에 실제로 무언가를 담으려 하는가. 이 차이가 상대방에게 전해진다. 같은 말을 해도, 같은 행동을 해도 그 안에 담긴 진정성의 정도에 따라 느껴지는 것이 다르다. 그래서 어떤 위로는 따뜻하고 어떤 위로는 허전한 것이다. 시선을 바꿔본다. 나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듣고 있었는가? 형식을 갖추는데 집중했는가? 아니면 그 사람의 상황 안으로 들어가려 했는가? 적절한 말을 고르는데 에너지를 썼는가? 아니면 그 사람이 느끼는 것을 느껴보려 했는가? 솔직히 답하기 어렵다. 아마 둘 다였을 것이다. 어떤 때는 진심으로 들어가려 했고 어떤 때는 형식만 갖추었을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 둘이 섞여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다. 누군가의 힘든 이야기를 들을 때 내 안에서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있지 않았는가? 하나는 그 사람의 고통이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상대가 더 이상 아프지 않기를, 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은 좋은 마음이다. 다른 하나는 그 이야기가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더 알고 싶은 마음,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따라가고 싶은 마음. 이것은 뭐라고 해야 할까? 두 마음이 동시에 있다. 걱정과 호기심이 공존한다. 상대가 낫기를 바라면서 동시에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한다.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함께 작동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걱정만 있다고 믿는다. 호기심은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으니까. 호기심을 인정한다는 것, 그것은 스스로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이다. 인간의 마음은 복잡하다. 한 가지 감정만 있는 경우는 드물다.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고 때로는 모순되는 감정이 공존한다. 걱정하면서 동시에 궁금할 수 있다. 안타까워하면서 동시에 안도할 수 있다. 함께하고 싶으면서 동시에 거리를 두고 싶을 수 있다. 이 모순을 인정하는 것이 성숙함이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 모순을 인정하지 않는다. 한 가지 감정만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좋은 감정만 있는 것처럼. 그것이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힘들다고 할 때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라고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것은 호기심이 드러나는 질문이니까. 대신 괜찮아? 라고 묻는다. 그것이 걱정이 드러나는 질문이니까. 우리는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감정만 표현하고 나머지는 숨긴다. 이제 패턴이 보인다. 우리가 반복해온 것은 공감의 형식이다. 그 형식 안에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지만 우리는 좋은 감정만 보여준다. 걱정만 보여주고 호기심은 숨긴다. 안타까움만 보여주고 안도감은 숨긴다. 함께하려는 마음만 보여주고
거리를 두려는 마음은 숨긴다. 이것이 수십 년간 반복되어 온 패턴이다. 상대방은 이 패턴을 느낀다. 말로 표현하지 못해도 어딘가 어긋나 있다는 감각은 있다. 위로받았는데 허전한 이유, 들어주었다는데 외로운 이유. 그것은 형식과 내용의 불일치에서 온다. 형식은 완벽한데 내용이 빈 느낌. 말은 따뜻한데 마음이 닿지 않는 느낌. 우리 모두 이것을 경험해왔다. 듣는 쪽에서도 말하는 쪽에서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서 답을 내리지는 않는다. 다만 한 가지를 제안한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 공감에는 순수한 부분도 있고 이기적인 부분도 있다는 것. 걱정도 있고 호기심도 있다는 것. 연결하려는 마음도 있고 거리를 두려는 마음도 있다는 것. 이 복잡함을 인정하면 역설적으로 공감이 더 진정성 있어질 수 있다. 완전한 공감인 척 하지 않으니까. 불완전함을 알고 있으니까. 그 아는 것이 정직함이 되고 정직함이 진정성이 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진다. 누군가의 힘든 이야기를 들을 때 그 고통이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과 그 이야기가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 중 어느 쪽이 더 컸는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해본다. 어느 쪽이었든 그것은 인간이라는 것이다. 둘 다 있었다면 그것도 인간이라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정직함이다. 스스로에게 정직할 때 비로소 타인에게도 정직해질 수 있다. 그리고 그 정직함이 어쩌면 진정한 공감의 시작일 수 있다. 2단계에서 멈춘다. 우리가 반복해온 태도의 구조를 들여다보았다. 공감의 형식과 내용 사이의 간극, 걱정과 호기심의 공존, 연결의 욕구와 거리두기의 필요, 이 모든 것이 얽혀서 우리의 공감을 만들어왔다. 완전하지 않다. 애초에 완전할 수 없다. 그러나 그 불완전함을 아는 것이 시작이다. 고요하게 생각한다. 판단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본다. 나의 패턴을, 타인의 패턴을, 인간의 패턴을.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무언가 달라질 수 있다.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니까. 숨겨왔던 것이 드러나니까. 그리고 드러난 것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다. 공감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배웠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들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타인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는 것. 누군가의 기쁨을 나의 기쁨처럼 느끼는 것. 이것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은 차가운 사람이라고 했다. 우리는 공감을 미덕으로 여기며 자랐다. 그런데 공감이라는 말을 오래 들여다보면 그 안에 여러 겹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모든 공감이 같은 공감은 아니다. 어떤 공감은 상대에게 가닿고 어떤 공감은 겉돈다. 어떤 공감은 따뜻하고 어떤 공감은 공허하다. 같은 말, 같은 행동인데 느껴지는 것이 다르다. 왜 그럴까? 공감의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공감하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다. 공감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하나는 진심으로 상대의 자리에 서보려는 공감이다. 내 입장을 잠시 내려놓고 상대가 보는 것을 보려 하고 상대가 느끼는 것을 느끼려 한다. 이것은 어렵다. 에너지가 든다. 그래서 흔하지 않다. 또 하나는 형식적인 공감이다. 공감의 문법을 따른다. 고개를 끄덕이고 적절한 말을 고르고 위로의 표정을 짓는다. 이것은 쉽다. 배운 대로 하면 된다. 그래서 흔하다. 그런데 또 다른 종류가 있다. 소비되는 공감이다. 타인의 고통을 듣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나에게 무언가를 준다. 이야기를 준다. 자극을 준다. 일상의 권태를 깨트리는 무언가를 준다. 그리고 가끔은 안도감을 준다. 저 일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 나는 저 상황에 있지 않다는 것. 비교를 통해 나의 위치를 확인하게 해준다. 이것은 나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의식적으로 그러는 것도 아니다. 그냥 그렇게 된다.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작동한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은 이것이다. 사람들은 당신의 고통이나 불행에 진심으로 공감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따분함을 달래줄 가십거리가 필요한 것뿐이다. 처음 이 문장을 읽었을 때 불쾌했다. 너무 냉소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은 조금 다르게 읽힌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것은 인간의 악의가 아니다. 인간의 구조다. 우리는 타인의 고통에 여러 방식으로 반응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그 중에는 순수한 염려도 있지만 호기심도 있고 흥미도 있고 자기 확인의 욕구도 있다. 이 모든 것이 뒤섞여서
공감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다.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다.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한다. 왜 인간은 타인의 고통에 흥미를 느끼는가? 여러 설명이 가능하다. 진화적으로 보면 타인의 불행에서 정보를 얻는 것은 생존에 유리하다. 누가 어떤 실수를 해서 어떤 결과를 맞았는지 아는 것은 내가 그 실수를 피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의 불행에 관심을 갖도록 진화했을 수 있다. 관심은 학습으로 이어지고 학습은 생존으로 이어진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타인의 불행은 사회적 비교의 재료가 된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려 한다. 나는 어디쯤 있는가? 잘 살고 있는가? 괜찮은 사람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이 필요하다. 타인의 불행은 그 비교 대상이 된다. 그것을 통해 그래도 나는 괜찮다는 확인을 받는다. 이것은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자동으로 일어난다. 서사적으로 보면 타인의 불행에는 이야기 구조가 있다. 시작이 있고 갈등이 있고 전개가 있다. 인간은 이야기에 끌린다. 이야기는 의미를 만들어주고 혼란에 질서를 부여한다. 타인의 고통도 이야기가 되면 견딜만해진다. 나의 고통도 남의 고통도. 그래서 우리는 고통을 이야기로 바꾸어 소비한다. 시선을 바꾸어 본다. 지금까지는 듣는 사람 쪽에서 이야기했다. 이번에는 더 넓게 본다. 공감이라는 것 자체를 본다. 공감은 정말 가능한가? 완전한 공감은 존재하는가? 타인의 고통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각자의 몸 안에 갇혀있다. 이것은 물리적 사실이다. 내가 느끼는 것은 나만 느낀다. 당신이 느끼는 것은 당신만 느낀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나의 의식과 당신의 의식은 분리되어 있다. 그 사이에 다리를 놓을 수는 있지만 완전히 합쳐질 수는 없다. 두 개의 섬이 다리로 연결되어도 하나의 섬이 되지 않듯이 타인의 아픔은 언제나 들리는 것이지 느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문장은 슬프다. 그러나 사실이다. 당신이 아프다고 말하면 나는 그 말을 듣는다. 그리고 아프겠다고 상상한다. 그러나 그 상상은 나의 경험을 재료로 만들어진다. 내가 아팠던 기억, 내가 힘들었던 기억을 불러와서 당신의 상황에 투사한다. 그것이 공감이다. 그러나 그 공감은 당신의 아픔 자체가 아니다. 나의 경험을 통해 재구성된 당신의 아픔이다. 원본이 아니라 복제본이다. 그 복제본이 원본과 얼마나 가까운지는 알 수 없다.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그렇다면 공감은 무의미한 것인가? 완전히 가닿을 수 없다면 시도 자체가 허무한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방향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완전하지 않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완전하지 않더라도 시도 자체에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손이 닿지 않더라도 손을 뻗는 행위에 가치가 있을 수 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불완전함을 인정하느냐 아니냐다. 완전한 공감이 가능하다고 믿으면 기대가 높아진다. 기대가 높아지면 실망도 커진다. 완전히 이해받지 못하면 배신감을 느낀다. 완전히 함께하지 못하면 외로움을 느낀다. 그러나 불완전함을 인정하면 기대가 조정된다. 완전히 이해받지 못하더라도 이해하려 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다. 완전히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곁에 있으려 했다는 것에 위안을 얻을 수 있다. 불완전함을 아는 것이 역설적으로 더 많은 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긴다. 불완전함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체념인가? 아니면 지혜인가? 완전한 공감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 공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하지 않다. 어쩌면 답이 없을 수도 있다. 다만 하나는 분명하다. 불완전함을 모른 척하는 것보다는 아는 것이 낫다. 모른 척하면 착각 속에 살게 된다. 알면 적어도 현실을 본다. 공감의 한계를 아는 것. 그것이 공감을 포기하라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다. 한계를 알기 때문에 더 애쓰게 될 수도 있다. 완전히 닿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려 할 수도 있다. 쉽게 이해한다고 말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 그 말이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 알게 되니까 가볍게 함께 할게 라고 말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 약속인지 알게 되니까 시선을 더 넓힌다.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인간 전체를 본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태어날 때부터 혼자다. 각자의 몸에 갇혀서 세상에 나온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 몸 안에 있다. 의식은 공유되지 않는다. 경험은 전달될 수 없다.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말은 경험의 그림자일 뿐이다. 그림자를 보여줄 수 있어도 빛 자체를 전달할 수는 없다. 이것이 인간의 조건이다. 함께 있으면서 동시에 혼자인 존재, 연결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분리된 존재, 공감하면서 동시에 공감할 수 없는 존재. 이 모순 안에서 우리는 살아간다. 그 모순을 해결할 방법은 없다. 해결하려 하면 좌절한다. 모순을 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간으로 산다는 것이다. 인류의 역사를 생각한다. 인간은 오랜 시간 동안 이 모순과 함께 해왔다. 혼자라는 것을 견디기 어려웠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만들었다. 언어를 만들었다. 경험을 전달하기 위해 예술을 만들었다. 느낌을 공유하기 위해 종교를 만들었다. 혼자가 아니라고 믿기 위해 사회를 만들었다. 함께한다는 감각을 얻기 위해. 이 모든 것은 연결에 대한 욕망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분리는 해소되지 않는다. 언어는 불완전하다. 예술은 해석에 따라 달라진다. 종교는 믿음의 영역이다. 사회는 형식적 연결일 수 있다. 우리는 끊임없이 연결을 시도하지만 완전한 연결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간극 안에서 외로움이 생긴다. 그 외로움은 인간 존재의 일부다. 공감도 그 시도 중 하나다. 타인의 마음에 가닿으려는 시도, 혼자가 아니라고 느끼려는 시도, 분리된 존재들 사이에 다리를 놓으려는 시도. 그 시도는 아름답다. 그러나 완전히 성공하지는 못한다. 부분적으로만 성공한다. 때로는 성공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착각일 수 있다. 때로는 실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언가 전해졌을 수 있다. 공감의 결과는 측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할 수 없다. 내가 상대를 이해했는지, 내가 상대에게 이해받았는지. 그 확신 없이 관계를 이어간다. 확신 없이 말을 건네고, 확신 없이 들어주고, 확신 없이 곁에 있는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실상이다. 불확실함 위에 세워진 연결. 그 연결이 때로는 단단하고 때로는 허약하다. 여기서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비난할 수 없다.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다. 이런 조건 속에 태어난 것이다. 가짜의 의식에 갇힌 채로 연결을 갈망하며 불완전한 시도를 반복하는 것. 그것이 인간이다. 아름답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다. 정의롭기도 하고 한계가 있기도 하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의 일부다. 공감을 의심하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공감이라는 이름 아래 무엇이 오가는지를 한 번쯤 들여다보자는 것이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을 다시 보자는 것이다. 형식 뒤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자는 것이다. 그 들여다봄이 공감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진정성 있게 만들 수 있다. 나를 본다. 나는 얼마나 공감해 왔는가? 아니, 질문을 바꾼다. 나는 얼마나 공감한다고 믿어왔는가? 그리고 그 믿음과 실제 사이에는 얼마나 간극이 있었는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나는 정말 그 사람의 자리에 서보려 했는가? 아니면 나의 자리에 서서 그 사람을 바라보기만 했는가? 이해한다고 말할 때 정말 이해한 것인가? 아니면 이해한다는 형식을 수행한 것인가? 솔직해지기 어렵다. 왜냐하면 스스로를 좋은 사람으로 믿고 싶기 때문이다.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따뜻한 사람으로, 함께할 줄 아는 사람으로 믿고 싶다. 그 믿음이 흔들리면 불편하다. 그래서 들여다보지 않는다. 형식을 갖추면 내용도 있다고 믿는다. 고개를 끄덕이면 마음도 끄덕여졌다고 믿는다. 그러나 믿음과 사실은 다를 수 있다. 타인을 본다. 타인도 나와 같은 조건 속에 있다. 각자의 의식에 갇혀 있고 나의 마음을 완전히 알 수 없다. 타인이 나에게 보여주는 공감도 불완전하다. 그것을 알면 실망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다. 실망하면 원망이 된다. 이해하면 수용이 된다. 타인도 나와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 그 사람의 불완전한 공감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된다. 완전하지 않아도 시도했다는 것에, 가닿지 않아도 손을 뻗었다는 것에, 그리고 인간 전체를 본다.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각자의 의식 안에 갇혀 살아간다. 가짜의 고통을 안고 가짜의 기쁨을 느끼며 서로를 이해하려 하지만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그 불완전한 연결들이 모여서 사회가 되고 문화가 되고 역사가 된다. 인류의 역사는 불완전한 공감의 역사일 수 있다. 연결에 실패하면서도 계속 연결을 시도해온 역사. 다시 공감으로 돌아온다. 공감에는
소비되는 공감이 있다고 했다. 타인의 고통을 통해 자신의 권태를 잇는 공감. 상대의 눈물을 보며 자신은 아직 괜찮다고 확인하는 공감.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인간의 구조가 그렇다. 그러나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다. 그 안에 진심의 조각도 있다. 안타까움의 조각도, 함께하고 싶은 마음의 조각도 있다. 여러 것들이 뒤섞여 있다. 순수한 공감은 없다. 완전한 공감도 없다. 그러나 불순하고 불완전한 공감만 있는 것도 아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 우리의 공감이 있다. 순수함과 불순함 사이, 완전함과 불완전함 사이, 그 중간지대에서 우리는 서로를 만난다. 그 만남이 때로는 따뜻하고 때로는 허전하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가진 전부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사람의 눈에 비친 것은 무엇인가? 나의 고통인가? 아니면 고통의 형태를 한 이야기인가? 그 사람은 나를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나라는 캐릭터를 보고 있는가? 나의 아픔을 느끼고 있는가? 아니면 아픔이라는 서사를 소비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 사람도 모를 수 있다. 그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는 본인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나는 무엇을 얻고 있었는가? 상대의 고통에 진심으로 아파했는가? 아니면 그 이야기를 통해 나의 무료함을 채웠는가? 상대를 위해 들었는가? 아니면 나를 위해 들었는가? 이 질문에 솔직히 답하기 어렵다. 아마 둘 다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 비율은 매번 달랐을 것이다. 어떤 때는 진심이 더 컸고 어떤 때는 자기 충족이 더 컸다. 여기서 한 가지를 본다. 공감은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왔다. 내가 상대에게 공감을 베푼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공감 안에서 받는 것도 있다. 이야기를 받고 흥미를 받고 자기 확인을 받는다. 공감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교환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환, 말해지지 않는 교환. 그 교환 안에서 양쪽 다 무언가를 얻고 양쪽 다 무언가를 잃는다. 베풀었다고 믿는 공감대. 그것은 정말 베푼 것인가? 아니면 교환한 것인가? 상대에게 닿은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돌아온 것인가? 이 질문을 던지면 공감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다. 순수하게 주기만 하는 공감은 없다. 항상 무언가가 오간다. 그 오고감을 인식하는 것이 공감을 더 정직하게 만든다. 멀리서 본다. 인간이라는 존재 전체를 본다. 수천 년 동안 인간은 서로를 이해하려 해왔다. 말을 만들고, 글을 만들고, 예술을 만들고, 기술을 만들었다. 더 잘 전달하기 위해,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그러나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이해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해가 있었고, 갈등이 있었고, 단절이 있었다. 연결의 시도는 끊임없었고, 그 시도의 실패도 끊임없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고독의 역사이기도 하다. 함께 있으면서 외로웠던 역사, 연결되어 있으면서 분리되어 있었던 역사, 동감하면서 공감하지 못했던 역사. 그 고독 안에서 인간은 계속 시도해왔다. 포기하지 않았다. 완전히 가닿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닿으려 했다. 그 시도가 때로는 아름답고 때로는 처절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다. 누군가는 힘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누군가는 그것을 듣고 있다. 말하는 사람은 이해받고 싶어하고 듣는 사람은 이해하려 한다. 그 사이에 간극이 있다. 완전히 이해받지 못하고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그 자리에 함께 있다. 불완전한 연결이지만 그래도 연결이다. 없는 것보다는 낫다. 혼자보다는 낫다. 이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완전하지 않은 공감, 불완전한 연결.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가진 전부이고 그것만으로도 무언가가 된다. 세상을 바꾸지는 못해도 한 사람의 하루를 조금 덜 외롭게 만들 수 있다. 고통을 나누지는 못해도 고통 곁에 있어줄 수 있다. 그것이 공감의 실상이다. 화려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고 때로는 공허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무언가다. 공감을 의심하라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 말을 다시 한다. 공감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다. 공감을 비난하라는 것도 아니다. 다만 공감이라는 이름 아래 무엇이 오가는지를 보자는 것이다. 눈을 감고 믿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뜨고 보자는 것이다. 그 봄이 공감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게 만들 수 있다.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알 때 비로소 제대로 볼 수 있으니 내가 베풀었다고 믿는 공감들 중 상대에게 실제로 가닿은 것은
얼마나 되는가? 이 질문을 던지고 가만히 있는다. 답을 내리지 않는다. 숫자로 계산하지 않는다. 그저 질문을 안고 있는다. 그 질문이 불편하면 불편함을 느낀다. 그 질문이 슬프면 슬픔을 느낀다. 그 질문이 무언가를 깨닫게 하면 그 깨달음을 받아들인다. 질문은 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생각을 위한 것이다. 잔상이 남는다. 공감이라는 단어를 이제 예전처럼 쓰기 어려울 수 있다. 너무 쉽게 공감해라고 말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 알게 되었으니까 너무 쉽게 이해해라고 말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 말이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 알게 되었으니까. 그러나 그 어려움이 나쁜 것은 아니다. 쉽게 말하던 것을 어렵게 느끼는 것. 그것이 성숙함일 수 있다. 쇼펜하우어의 문장이 남는다. 사람들은 당신의 고통이나 불행에 진심으로 공감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따분함을 달래줄 가십거리가 필요한 것뿐이다. 이 문장은 여전히 가혹하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 다르게 읽힌다. 비난이 아니라 관찰로 읽힌다. 냉소가 아니라 직시로 읽힌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문장으로 읽힌다. 그 한계를 알 때 그 안에서 가능한 것을 찾을 수 있다. 완전하지 않은 공감.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가치 있는 공감. 마지막으로 생각한다. 공감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배웠. 그 말은 틀리지 않았다. 그러나 완전하지 않다. 공감에는 순수한 부분도 있고 이기적인 부분도 있다. 연결의 욕구도 있고 소비의 욕구도 있다. 상대를 위한 것도 있고 나를 위한 것도 있다. 이 모든 것이 뒤섞여서 공감이 된다. 그 뒤섞임을 아는 것이 시작이다. 그리고 그 알 이후에 다시 공감을 시도한다.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 시도한다. 가닿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손을 뻗는다. 그 시도가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면서 그래도 한다. 그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것이 인간으로 산다는 것이다. 고요해진다. 질문은 끝났다. 답은 내리지 않았다. 답을 내릴 수 없는 질문도 있다. 그런 질문은 안고 살아가는 것이다. 때때로 꺼내보고 다시 넣어두고 또 꺼내보는 것이. 그 질문이 삶을 바꾸지는 못해도 삶을 다르게 보게 할 수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내가 베풀었다고 믿는 공감대. 그것들이 실제로 어디에 가닿았는지는 모른다. 가닿은 것도 있고 빗나간 것도 있을 것이다. 그 비율은 알 수 없다. 다만 앞으로는 조금 다르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더 정직하게, 더 겸손하게, 더 조심스럽게.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그것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잔상만 남는다. 미로의 말이 허전하게 느껴졌던 순간, 공감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공감하지 못했던 순간, 들어주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상대는 여전히 혼자였던 순간, 그 순간들이 겹쳐서 하나의 그림이 된다. 인간의 그림, 공감의 그림, 연결되고 싶지만 완전히 연결되지 못하는 존재들의 그림. 그 그림 안에 나도 있고 당신도 있다. 우리 모두 그 안에 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고통을 안고 서로를 향해 손을 뻗는다. 닿을 때도 있고 닿지 않을 때도 있다. 그것이 우리의 조건이다. 그 조건 안에서 최선을 다한다. 최선이 완전하지 않아도 그래도 최선이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완전한 공감 같은 건 없다는 것을. 그래도 시도해야 한다는 것을. 그 시도가 불완전할 것이라는 것을. 그럼에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했던 것일 수도 있다. 이제는 안다. 제대로 안다. 그 알미 무거울 수도 있고 가벼울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이제는 눈을 뜨고 있다. 그게 전부였다.